AI 데이터 분석 에피소드 6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 질문지 작성과 온라인 서베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차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1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서베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챗GPT를 이용해서 시장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설문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 내용을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서베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 혹은 마케팅 리서치,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면은 구분이 가능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함께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로 마켓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마케팅 리서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 조사와 마케팅 조사의 구분되는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시장 조사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소비자 일반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시장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면은 대체로 이런 거죠.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주요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 경쟁자는 누가 있을까? 소비자들의 요구나 혹은 선호하는 내용은 뭘까? 즉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고 탐색해보는 조금 더 넓고 좀 가벼운 주제가 주로 시장 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케팅 조사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어떤 마케팅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에 마케팅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즉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할 때에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가격을 설정한다든지 혹은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든지 유통의 채널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시장조사와 마케팅 조사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정은 전문가를 위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조사라는 표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서치, 이런 단어를 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던 결과 혹은 결론을 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질 때에 조사 혹은 리서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따라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먼저 문제 정의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계들을 거칩니다. 즉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사 설계가 필요하고,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실사와 데이터 수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겠죠.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시각화도 하고 전략적 시사점도 찾아내고 분석 결과물에 대한 해석도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조사 혹은 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이 뭘까요? 조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조사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결론 도출까지 갑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이미 데이터가 누군가에서 수집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업무를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결론 도출까지 갑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정의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가 필요한데, 이때 전문성이 있다면 스스로 다 수행을 합니다. 보통 리서치 회사들은 스스로 수행을 하겠죠. 우리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가정해보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뭐냐? 챗GPT의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챗봇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AI 에이전트가 되면은 직접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서베이를 해서 데이터까지 수집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전문 대행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현재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에이전트도 없고 대행사도 없고 AI는 챗GPT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설계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 수동으로 구글 폼 그 안에 구글 설문지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도 어떻게 한다? 챗GPT에서 구글 설문지 양식에 맞춰서 설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된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글 설문지에 가서 설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조사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탐색 조사는 주로 2차 자료 관찰이나 심층 면접 FGI 같은 방법을 쓴다. 기술 조사는 서베이라는 방법을 주로 쓰고 이 방법을 이번에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과적 조사는 실험이라는 방법을 주로 쓰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서베이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질문지가 필요해요. 질문지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간단 명료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쉬워야 됩니다. 즉 설문지의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용어로 간단 명료하게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다지선다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보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가능한 모든 응답 대안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보기를 줬기 때문에 그 보기에 따라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시장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결과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를 보는 사람은 잘 몰라요. 분석자가 혹은 연구자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오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들 간에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 즉 응답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 문항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문항이 15번 문항에 또 나타난다. 이거 앞에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뢰가 즉 이 설문 전체에 대한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넣는 게 좋다.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면 안 된다. 많이 오해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전문성과 강사의 강의 스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5점 등간 척도를 보통 많이 제시해요. 1점 있고 5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사의 전문성과 강사의 강의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점을 주시겠습니까? 5점을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응답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과연 이게 전문성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스킬에 대한 걸까요? 이것조차 구분이 안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조사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야 됩니다.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스킬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의 유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즉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응답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사에서 쓰는 이 용어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설문지를 만드는 게 보다 더 좋은 설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한 다음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응답자의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간혹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이런 유도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 앞쪽에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이것을 교육 담당자가 유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해됐죠?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자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서비스를 한 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질문하려고 해요. 그럼 이 만족도가 낮으면은 누구한테 기책사유가 올까요? 당연히 그 서비스를 한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조사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네가 설문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낮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될 때
이 담당자가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유도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고객 만족도가 낮으면은 기관장도 문책당할 수 있고, 기관에 대한 평가니까 인센티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은 응답을 유도하고 싶은 욕구가 설문 설계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단언컨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사 목적 자체가 위배되는 거예요. 조사 윤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조사라는 건 뭡니까?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족도 높으면 만족도 높이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족도 50점이에요. 그럼 이 50점의 갭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서베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기피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에 대한 혹은 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가 가상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접대를 해본 적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접대를 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 1차 접대 한 거예요. 저녁 식사예요. 2차 접대 하신 적 있습니까? 성 접대를 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바꿔보겠죠. 성접대를 받은 적 있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설문조사에 그런 불편한 기피하는 이런 사항들이 질문을 왔을 때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도 안 나오는 걸 왜 질문하겠어요? 기피하는 질문은 이런 설문조사 방식이 아니고요. 1대1 개별 인터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마지막에 배치해서 하는 게 좋다. 단 어떤 경우에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 있는 이 질문을 앞쪽에 올릴까요? 선정 질문. 즉 할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녀를 할당한다든지 연령을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조사한다면 각각 25%씩 할당한다든지, 그럼 이 할당이 끝나면 그 다음 조사를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정 질문을 하기 위한 용도는 앞에 놓을 수 있지만 아니면 가능하면 뒤쪽으로 배치해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는 구글 폼에 있는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글 설문지의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완전히 서베이를 별도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이 양식을 안 따라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문지를 만들어보고 직접 서베이를 해보고 싶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다 해볼 수 있는 내용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의 기본적인 척도 구성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장문형으로, 객관식으로, 또 체크박스나 드롭박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선형 배열, 그리고 객관식 혹은 체크박스의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날짜나 시간이나 경우에 따른 여기에 옵션들, 조건들을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주관식,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객관식 응답을 응답자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가는 게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주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식 중에 단답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어요. 단답형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 같은 경우에 기하의 만, 연령은 몇 세입니까? 이건 숫자가 기입하는 거거든요. 이건 입력하게 돼요. 예를 들어 37 이렇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과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쪽에서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수치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37은 수치형 데이터인데 30대에는 범주형 데이터예요. 분석 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돼야 된다. 장문형, 서술형은 주로 자유응답을 적는 텍스트 데이터를 얻으려고 할 때에 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객관식으로는 이제 객관식 질문 있고 체크박스가 있고, 체크박스에 드롭다운을 하는 경우에 추가 답변이 된다.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질문의 유형을 동시에 여러 개를 질문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주로 등간 척도를 쓸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 경우 같으면은 5개의 질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응답의 숫자를 단수 응답인 경우는 객관식 이렇게 체크하고, 복수 응답은 체크박스로 해서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수 응답은 동그라미 형태로 표시가 되고, 복수의 응답은 네모 형태로 체크박스가 만들어집니다. 드롭다운은 추가적으로 보기가 더
쓸 수 있는 칸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기형 질문,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객관식 질문으로 분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아는 건강기능식품 섭취하고 계시나요? 예 하면은 다음 섹션을 쭉 내려가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대해서 질문이 쭉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 있는 질문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아니요 한 사람도 여기에 응답해 버려요. 이런 것을 섹션이라는 분기형 질문을 통해서 건너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뛴 다음은 적정한 시점에서는 다시 모아줘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합류한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터널이 2개예요. 터널을 통과해도 다음에서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합류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A 터널을 지나갔을 때와 B 터널을 지나갈 때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구글 설문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